이제부터 하는 거는 상당히 좀 현실과 밀접한, 그러니까 요새 많이 이슈되는 것들 그런 거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 시간도 그렇고 대부분 다 다른 것들이 요새 한창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자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이나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어차피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들 하니까 중간중간에 뭐 저도 뭐 질문 한 시간 드리겠지만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좀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이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꼭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썩 재밌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 미리 하는 분야 읽어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강의를 듣고 나서도 관련된 분야를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듣고 나면은 상당히 좀 그걸로 좀 부족할 거예요. 워낙에 재정이 좀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6번 강의로 이 전반적인 재정을 다 훑으니까 굉장히 좀 빠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요 이슈만 하니까 조금 빠뜨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예,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은 관련 내용, 책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책의 설명이 상세하니까 한번 읽어보면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지방재정에 대한 거예요. 지방재정 이해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뭐 요새 지방재정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지방재정 낭비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지방정부 파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무상보육 관련돼서 중앙지방 갈등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하려면 처음에 지방자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방자치 한 지 20여 년 됐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지방자치를 우리가 한 지 지금 20여 년 됐는데 지방자치가 도대체 좋아진 게 뭐냐?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지방자치를 하냐? 사실은 뭐 다 하니까 다 하니까 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교과서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단기적인 거 말고 실제로 그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그 전보다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과거 중앙집권일 때보다 더 뭐 좋아진 게 뭐냐 그걸 한번 좀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단은 장점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단점은 이제 쉽게 들어온단 말이죠. 보통 이제 단점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뭐 낭비성 사업들 각종 예컨대 뭐 호화 청사 문제라든가 또 뭐 어떤 각종 SOC 사업, 낭비성, 뭐 지역 축제, 또 뭐 용인 경정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데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지방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도 뭐 지방 재정에 대해서 어떤 낭비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방 자치가 돼서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근데 자치단체장이 선거가 아니라 임명제로 할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큰 사업을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뭐 그러면 충분히 있는 건 뭐 그렇죠. 그다음에 부패나 비리 같은 것도 아무래도 선거가 있고 또 지방의회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장한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니까 이제 자치단체장이 임명제일 때보다 이제 선거되니까 훨씬 더 권한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사비리로부터 여러 가지 뭐 지역 개발업자들과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해서 훨씬 더 아무래도 분명히 중앙집권 할 때보다 서 단체장이 임명직일 때 그리고 지방이가 없을 때보다 분명히 뭐 비율도 심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과연 우리가 정말 이게 지방자치가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다 그래서 정말 그 풀뿌리 민주주의냐 정말 이렇게 주민 참여가 잘 되고 있냐 그래서 뭐 그 측면에서 사실은 뭐 썩 그럴 것 같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은 정말 자기 지역에서 뭐 정말 어떤 주민자치가 얼마큼 잘 되고 있냐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봤을 때 썩 장점이랄 게 그렇게 단점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장점은 잘 눈에 안 들어오긴 하죠. 근데 굳이 장점이 뭐 있을까? 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여기 대부분이 서울 시민이라고 치면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오면서 이게 뭐가 장점일까? 그러면 어떤 모르겠어요. 청계천? 다음에 교통 체계 개편한 거. 글쎄 뭐 그런 거 장점을 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분명히 그런 것들 뭐 청계천을 복원한 거거나 어떤 교통 체계 같은 거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그래서 단체장이 선거, 서울시장이 선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되기는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혹시 서울시장 지방자치 이전에 서울시장 기억나는 분 있어요? 제가 그 지방자치 이전에 보니까 서울시장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짧았던 데는 일주일 정도 하신 분도 계시고, 한 몇 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 1년 안 된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서울시장. 그렇죠. 이제 임명직일 때는 채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뀌고 하니까 어떤 이렇게 뭐 좀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사실 힘들죠. 뭐 그런 측면, 또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뭐 지역에 많은 단체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주로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눈에 띄기는 하죠. 어쨌든 뭐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성과가 뭐냐, 공과가 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건 어차피 오늘 뭐 우리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지방 재정에 대한 건데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은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죠. 일단 정치적인 면에서 예컨대 지금 뭐 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견제, 특히 지방의회 역할 같은 거, 그냥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게 잘 된다던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좀 더 능력이 있거나 또 혹은 좀 더 어떤 자질이 좋은, 그 다음에 어떤 제대로 권한을 가진 그런 지방의회 뭐 활성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견제, 또 참여, 뭐 투명,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오늘 우리 주제는 아니고, 그런데 재정적인 면, 근데 지방자치는 잘 되려면 일단 정치적인 면은 그런 것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재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사실 지방자치 어떤 단체장이 뭐 자율적으로 어떤 자치 행정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재원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원 요구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에는 별로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지방재정은 보통 재원 소스가 한 세 개로 돼 있죠. 하나가 이제 지방세. 그러면 이제 이게 지방 자체 재원이죠. 지방의 자체 재원인데 지방세가 있죠. 근데 지방세는 이제 주로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세금이 국세랑 지방세로 하는데 소득세, 소비세, 뭐 법인세,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국세로 돼 있고 주로 부동산 관련된 게 이제 지방세로 돼 있죠. 근데 뭐 사실은 꼭 지방세를 꼭 부동산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법은 없죠. 그지 뭐 예컨대 소득세나 소비세, 우리도 지금 소득세나 소비세 일정 부분 지방세로 하고 있는데 꼭 뭐 그러한 법은 없는데, 근데 이제 논리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세는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적어도 이제 어떤 부동산 값이라는 게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동산의 가치는 그 지역의 개발, 그러니까 그 지방이 얼마큼 정말 일을 잘하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잘 가치 있는 그런 걸 했냐,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세는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어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방세가 될 수 없는 게 지방에 따라서 세율이 틀리거나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꼭 이거는 정말 지방세로 해야 돼, 이거는 국세에 해야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건데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소비세가 지방세인 경우도 있고 소득세가 지방세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다 다양하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세수가 별로 안 거치니까 지방재정이 좀 힘들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근데 되게 이제 세금은 흔히 한 게 주로 국세 지방세 비율이 약 대충 한 8대2 정도 되죠. 근데 실제로 세출은 지방이 더 많죠. 한 4대1 정도 지방이 좀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금은 중앙이 훨씬 더 많이 걷는데 쓰는 거는 이제 지방이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앙이 거둔 돈의 일부를 가지고 지방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국세를 거둔 걸 지방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자기 지자체 재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체 지원의 비중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전체 그 지출액 중에서 자체 그 세금이 차는 게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이긴 한데, 예,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제 문제로 삼고 있기는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하고 교부금이라는 게 있죠. 교부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국세의 뭐 일정 비율, 국세의 한 14%인가 대략 국세의 그 일정 비율 정도를 법으로 정해서 이건 지방에 이제 주기로 돼 있는 거죠. 지방에 주기로 돼 있는 건데 각 지방의 이제 수요에 따라서 예컨대 각 지방에 이제 수요가 있죠. 뭐 예컨대 뭐 인구나 뭐 주로 이제 인구가 큰 변수인데 주로 인구나 그런 거 해가지고 예컨대 여기 지역은 뭐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지출 수요가 있다 하는 거 대충 계산이 되는데 지금 이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만으로는 예컨대 지금 뭐 수요를 이만큼이 더 그 격차가 있다 하면 그 격차만큼 그래서 그만큼 자체 재원과 자기네 그 지출 수요와의 격차에 비례해서 이제 그 배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교부금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분 공식이 있어요. 배분 공식이 주로 이제 그 지역의 그 행정 수요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지원과 행정 수요의 격차인데 그 행정 수요라는 게 주로 이제 인구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가지고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그 공식대로 줘요. 공식대로 주는 거고 이렇게 그 지방으로 간 거는 지방의 뭐 일반 재원으로 뭐 지방 정부가 아무 제어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일종의 이거를 뭐 교부세라고 좀 세금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걷어가지고 이제 지방 각 예컨 이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부동산세가 주로 지방세인데 부동산 값은 굉장히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서울 지역이 굉장히 높고 수도권 지역이 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값이 높으니까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지방 정부에 따라서는 부동산세만 가지고서도 그럭저럭 이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도저히 너무나 뭐 시골 지역은 뭐 부동산세가 얼마 안 거치니까 굉장히 돈이 모자라죠.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그런 것 각 지방 정부의 재정력 격차에 비례해서 이제 그 나눠주는 게 그 교부세, 뭐 교부금이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교부금이랑 국고보조금은 둘 다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나눠주는 재원인데 그 차이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금은 뭐 아무 제약 없이 뭐 용도의 제한 없이 일반 재원으로 이제 지방정부에 주는 건데 국고보조금은 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국고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교부금도 중앙정부가 주는 거고, 국고보조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다 그 도와주는 건데, 그 중앙정부 그 재원을 도와주는 건데, 그럼 왜 차이가 있냐? 뭐 그냥 특정 사업에 경비 지원하지만 그러면 아예 전부 다 그냥 교부금으로 주지. 왜 어떤 거는 교부금으로 해서 아무 제약 없이 너희 뭐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게 하고 어떤 거는 꼭 특정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주냐. 이제 그런 거에 좀 약간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부금을 주는 거 말고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특정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주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되게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사업이 그거에 대한 효과, 그 어떤 지역에 사는 사업의 혜택이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이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을 관통하는 뭐 지방 도로를 이제 그 건설하면은 그렇게 그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면은 그 도로의 혜택은 그 지역 주민만 보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를 관통하는 어떤 지방 도로를 이제 건설했다. 그럼 그거의 혜택은 단지 충청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만약에 충청도를 경유해서 간다면은 그런 사람도 그 도로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 혜택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도 혜택을 그 보는 그런 어떤 그 SOC 같은 걸 건설하거나 아니면 뭐 복지시설도 예컨대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 다 같이 와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뭐 복지시설을 짓는다 하면은 분명히 그 혜택은 다른 지역도 보는데 비용은 순전히 그 지방정부 보고 부담하라 그러면 그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혜택은 다른 정부도 보는데
비용은 전적으로 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면 그 지방정부가 그런 사업을 구태여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줌으로써 다른 지역 혜택 보는 것만큼 보조금을 주는 그게 하나의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비록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좀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지방정부 하는 거지만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꼭 하는 게 좋다고 어떤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돈을 주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각종 이제 복지 사업인 거죠. 각종 복지 사업들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 지금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육료 지원 그런 거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그런 걸 지원해줘.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주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국고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업의 효과가 다른 정부까지 미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분명히 보조금을 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보조금을 사업은 예컨대 두 번째,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복지사업은 사실은 지방정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고 예컨대 도로 건설이나 각종 시설 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명목은 그게 다른 지역까지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50%를 지원해 주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비용의 절반을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지원한다 그러면은 왠지 그 사업은 안 하면 걔 이제 손해일 것 같죠. 그렇잖아요.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청해서 그게 이제 승인만 받으면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왠지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막 필요 이상으로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런 경우 없겠지만 예컨대 여기 우리 강좌에 어떤 직장 계시는 분이 아니면 50%를 직장에서 보조해준다. 그래서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 내고 하라 그러면 절대 오지 않지만 이제 50% 지원해준다 그러면 왠지 50% 지원해주니까 안 하면 괜히 50%만큼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서 오신 분도 여기는 별로 없겠죠. 근데 어쨌든 되게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뭐를 하면 그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사실 썩 필요하지 않지만 왠지 안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건 거의 공돈인 것 같아가지고 막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꽤 많아요. 국고보조 사업 중에 정말 꼭 필요한 지방도로도 아니고 꼭 해야 될 것도 아닌데 일단 한다고 시청해 놓고서 그 다음에 국비 이제 받고 그래가지고서 하고 그러면서 생긴 낭비가 제법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지방 재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부금을 주고 국고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가 자기가 돈을 가져가지고 중앙정부가 돈을 거둔다면 그걸 가지고 지방정부한테 배분하지 말고 아예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처음부터 그냥 국세 지방세 비율을 8대 2로 하지 말고 그냥 중앙지방 지출이 4대 6이면 그거대로 국세를 하고 지방을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거둔 다음에 다시 지방정부 주지 말고 그냥 아예 지방정부가 다 자기네 필요한 건 자기네가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런 식의 이제 반론을 하고 지자체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교부금이라는 게 사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희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지방 간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세 중에 대표적인 게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인데 사실 그런 거를 만약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만약에 지방세로 한다. 그럼 어느 지역이 이득이고 어느 지역이 손해겠어요? 당연히 서울이 이득이죠. 서울이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쓰고 법인도 많으니까 당연히 서울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고 수도권이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그런 데가 이제 이득을 보는 거고 이제 더 멀리 갈수록 그런 게 거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지역 간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원이 지역 간에 균등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그거를 지방세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세는 다 지역 간에 공평하지가 않죠. 균등하지 않죠. 주로 서울 지역에 집중돼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국세의 많은 부분을 지방세로 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높인다 했을 때는 이제 지방 간의 그런
불균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문제예요.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을 시행하려면은 어떤 지방 자체 자주제를 높이는 게 좋긴 한데 또 반면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 간의 어떤 격차가 너무 불균등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하나 딜레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제어는 굉장히 낮은 뭐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 지방재정의 지금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많이 신명이 하는 것처럼 그 복지재정 늘어나는 그 복지재정 지방 복지재정 때문에 굉장히 지방 정부가 힘들어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각종 너무나 많은 그 지방에서 그 낭비성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 두 가지. 가 이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지방 재정의 핵심 문제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기로 하죠. 예. 그 복지 재정 문제인데 그 복지 재정의 문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한 그 국고보조 사업이에요. 아까 이제 그 국고보조 사업의 이제 당위성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국가적으로 좀 장려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국고보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했습니다. 근데 원래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말 그대로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고라고 하는 거는 그 국고는 나라 국자 세금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거. 그게 국고보조 사업의 정의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복지 분야는 반대예요. 복지 분야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기초연금 요새 논란이 많지만 그게 다 뭐 복지부나 청와대 혹은 뭐 국회에서 논란이 되지 그게 뭐 지방정부에서 논란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누가 그거를 지방정부가 수행한다고 알겠어요. 전에 문제된 그 무상보육도 마찬가지죠. 무상보육도 사실 그거 뭐 이렇게 뭐 확대하고 뭐 하는 거 다 국회에서 정한 거지 지방정부가 상관없이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보육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이제 그 좀 빈곤계층한테 지원해주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가 다 정한 거죠. 국가가 기획하고 국가가 다 이제 하기로 다 정한 거란 말이죠. 국회에서 정한 건데, 단 그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거죠. 실제로. 전달만. 집행만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돼 있어요. 말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는데 실제는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이 대행하면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고보조가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뭐 지방고 뭐 어떤 지역이 보조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래 국고보조하고는 상당히 좀 취지에 다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복지 분야 이런 소위 이런 국고보조 사업은 이름만 국고보조 사업이 실제는 정부가 하는 거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 지방정부는 대행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정부가 싫다고 해서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지방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국고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 분야만 해도 한 150개쯤 될 거예요. 그쯤 되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 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근데 이런 이런 국고보조 사업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런 식으로 뭐, 말만 국고보조지 실제로는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해도 100% 다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대주지를 않고 있어요. 다 대주지 않고 일부는 지방정부가 돈을 이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죠? 특히 이제 그 지방재정이 그래서 어떤 이런 복지 분야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매칭 지방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꽤 커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부담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슈된 거는 뭐 작년부터 이슈된 게 주로 보육료 지원 사업이죠. 이제 보육료 지원 사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대상이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죠? 금년도에 그 서울시가 보육료 지원 사업을 예컨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지방채를 2천억 원을 발행해가지고 뭐 빚을 져서 그걸 가지고서 뭐 보육료의 서울시 부담분을 이제 뭐 대기로 했다. 뭐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됐죠. 뭐 그런 식으로 되고. 그죠? 근데 또 보육료가 문제가 뭐 기초생활보장이나 이게 각 사업마다 얼만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얼만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다 좀 틀려요.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좀 틀려요. 잘 사는 데는 좀 더 지역의 부담이 많고 못 사는 데는 좀 더 지역의 부담이 적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중앙정부가 70%에서 80% 정도를 이제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한 20 내지 30% 정도 이제 부담을 해요. 서울시는 좀 더 많이 부담하죠. 다른 데보다. 서울시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약 한 30% 아마 부담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과 기초노령연금은 굉장히 뭐 대상은 많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한 7, 80%, 지방정부가 20, 30% 정도 부담하는데 보육료는 좀 달라요. 보육료는 지방이 한 50이고 서울시는 특히 20%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서울시의 일부 가난 자치구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10%를 더 걷다가 얹어줘요. 그래서 서울시는 약 20 내지 30% 정도를 이제 중앙이 부담을 해요. 그래도 30%를 이제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도 70%를 서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힘들죠. 근데 갑자기 대상을 확대하고 하니까 난리나요. 그래서 막 서울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올해 이 중앙정부의 부담분을 좀 더 높이겠다고 그랬죠. 높이겠다고 그랬는데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현행 50, 20에서 20%포인트만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70, 서울시는 뭐 40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회 통과하면서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근데 그랬는데 그게 뭐 한 지금 뭐 10% 정도 뭐 올리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거 갖고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데.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국고보조인 경우에도, 중앙정부 보조 정도가 굉장히 적은 이유는 당연히 서울시는 좀 이제 잘 사니까,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게 한 거거든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육료가 이제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보조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에서 처음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딱 시행을 했죠. 그리고 전체 대상을 했는데, 보육료는 처음에는 이제 각 지방정부가 했어요. 지금도 뭐죠? 출산장려금은 각 지방정부가 이제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게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제 사업으로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국가 사업처럼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처음부터 국가 사업으로 처음부터 획일적으로 했으면은 이것도 이제 지원율이 높을 텐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지방정부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에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하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정부의 지원율은 옛날에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이게 지방정부 아무 힘도 없고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갑자기 뭐 대상을 뭐 늘리겠다고 갑자기 뭐 한다고.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지금 서울시가 당장 반발하죠. 서울시가 우리는 뭐 내년부터 기초연금 해도 자기네 매칭은 뭐 10%밖에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원래는 서울시가 기초노령연금은 30%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초연금이 되면서 훨씬 더 이제 확대되고 금액도 이제 올라가니까 훨씬 더 부담이 많아지니까 서울시가 우리는 기초연금 뭐 10%밖에 부담할 수 없다.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내라. 그러고 있는 건데 중앙정부는 뭐냐? 네가 기초노령연금 때 30을 했으니까 기초연금으로 바뀌어도 또 똑같이 30을 내가 부담해라. 지금 뭐 그러고 뭐 싸우고 있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실 정말로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근데 이제 집행을 이제 아무래도 각 지방이 각
구청이나 뭐 그런 데서 혹은 뭐 동사무소 그런 데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지방정부가 집행을 대행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대행료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이제 걷다가 돈을 더 내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명분은 약해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정부한테 많이 부담하면 명분은 약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그 명분보다는 야 어차피 이게 뭐 지방이든 중앙이든 다 같이 국가 돈이고 중앙정부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래도 중앙정부보단 지방정부가 좀 그동안 여유가 있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뭐 방만하게 뭐도 하고 뭐 각종 뭐 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너희 방만한데 너희 돈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좀 너희가 좀 더 줄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은 없는데 어차피 중앙정부도 힘드니까 지방정부도 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 지방정부 보면은 이제 일부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하도 이 국고보조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좀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지방정부 힘들어지긴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중앙정부, 야, 너희는 그래도 우리가 대신 뭐, 교부금도 주고 뭐 기타 하니까,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니까 너희도 허리띠를 뭐, 졸라매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명분은 약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집행을 맡겨놓고서 대신 너희가 부담을 뭐 30%, 50% 해라. 사실 명분은 별로 없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그 매칭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뭐,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거는 되게, 광역의 구 같은 경우, 뭐 서울도 각 서울자치구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내 광역시도 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다 복지 지출이죠. 그리고 그 대부분이 다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거 기초생활 보육비 기초생활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출이 전체 예산의 한 50% 정도 뭐 사실 굉장히 큰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낭비성 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낭비성 사업. 이건 너무 유명하죠. 너무 이제 뭐 널리 알려진 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각종 뭐 지방공항들, 서희 뭐 굉장히 뭐 승객이 별로 없는 지방. 우리나라 지금 공항이 한 몇 개 있죠? 14개인가요? 13개인가요? 근데 그 중에서 흑자 보는 거는 딱 3개죠. 예, 3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적자 보는 거죠. 그래서 그 3개, 뭐 제주공항, 뭐 김포 그런 걸로 김해 이렇게 다 메꾸는 거죠. 뭐 각 지방마다 사실 뭐 거의 필요도 없는 거, 뭐 폐쇄한 것도 있고, 뭐 다 잘 알려진 거죠. 또 경전철 요새 계속 문제되고 있죠. 뭐 의정부도 그렇고, 의정부 경전철, 뭐 용인 경전철, 또 뭐 김해 경전철 다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적자 많이 보고. 그거 뭐 적자 보존해줘야 되고 그냐고 지금 뭐 다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소송도 지금 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난리잖아요. 또 지방도로 뭐 유명하죠. 그냥 뭐 이렇게 뻥뻥 뚫린 뭐 지방도로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뭐 각종 부동산 국제대회 뭐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낭비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정말 뭐 흔히 하는 얘기 그런 거죠. 뭐 단체장이 뭐 홍보하고 치적사냐고 뭐 선심성으로 하는 거 뭐 그런 얘기.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그 개발업자들과 어떤 결탁해서 뭐 하는다는 얘기. 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국고 보조가 있으니까 일단 뭐 신청해 놓고 보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근데 사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낭비성 사업이 많은 건 꼭 지방만 그런 거 아니에요? 중앙도 마찬가지죠. 중앙정부도 뭐 낭비성 사업 굉장히 많죠. 뭐 흔히 뭐 4대강 사업도 뭐 그런 거죠. 한 22조 걷다가 뭐
공기업한테 넘길 것 치면 약 한 30조 정도가 이제 들어갔는데, 뭐, 지금 뭐, 난리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도 뭐, 사실 많죠. 낭비성 사업 같은 거. 근데 이제 보면은 중앙도 사실은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지방이 훨씬 더 큰, 중앙이 훨씬 더 큰 낭비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보면 사실은 뭐 규모가 좀 작아서 잘 안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터무니없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뭐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 그 왜 이렇게 지방정부가 더 많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견제와 감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감사원이나 이제 국회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도 훨씬 더 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지방정부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어떤 국가적인 어떤 관심이라든가 그런 게 좀 적고, 언론도 그런 관심을 좀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국회가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뭐 국회에서 어떤 그런 견제나 그런 감시가 지방의회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죠. 지방의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은 권한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권한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또 뭐 그 여러 가지 정당에 공천받는 거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자질, 주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소위 지역 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방의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지방의회에서 견제 감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 시민단체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등등등 뭐 그런 것들,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낭비가 심하죠. 예. 근데 그건 그렇고,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뭐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왜 이런 거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 그 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는 게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럼 왜 이렇게 그 정부는 뭐 지방정부가 좀 더 심하다고 해도 어떤 중앙이든 지방이든 왜 이렇게 정말 낭비를 많이 하냐?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흔히 이제 하는 게 그 보통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낭비가 하고 정부가 비효율적인 건 보통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가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낭비 심하다는 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예컨대 뭐 경쟁이 없다. 또 뭐 신분이 안전됐다. 공무원들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내 돈이 아니다. 뭐 남의 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경쟁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신분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좀 게으르게 나타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낭비도 물론 있는데, 이런 낭비는 그리고 이제 내 돈 아니다? 아니, 어떤 경쟁이 부재하거나 신분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분명히 그 민간보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예컨대 뭐 삼성기업과 어떤 지방정부, 예컨대 뭐 서울시 혹은 뭐 경기, 뭐 분명히 삼성에 있는 민기업,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분이 더 열심히 일하겠죠.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낭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집행 과정에서 좀 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건데 사실 이런 거에서 생긴 낭비는 그다지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 생긴 낭비는 좀 뭐 게으르거나 좀 더 일을 뭐 덜하는, 그런 일을 좀 덜한다는 그런 건데요. 그거는 사실은 뭐 인건비만큼 일을 못하는 그런 분인데, 이런 낭비는 별로 심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4대강 사업 자체 같은 거는 뭐 22조 넘는 한 30조 원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하지 말아야 될 사업 한번. 그런 데서 하는 게 뭐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좀 집행할 때 좀 일을 이렇게 느슨히 하거나 해서 낭비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심하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보다는 실제로 어떤 사업의 결정에서 낭비 훨씬 더 심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내 돈이 아니 돼서 그렇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긴 다 월급장이란 말이죠. 다 월급장이로 일하는 거고 뭐 자기 돈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다른 이유에서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뭐 좀 공무원이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좀 더 뭐 느슨하고 나태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도 물론 어떤 정부가 낭비가 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그런 건 사실 크지는 않고요. 보다 근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거나 정책 결정에서 어떤 사업을 그죠? 그런 데서 온 낭비가 굉장히 이제 큰 거잖아요. 그 왜 그럴까? 정부는 왜 그러면 이렇게 정부 부문은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될까? 뭐 당연한 거지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인 거는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여러분이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돈값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려면 그 돈을 내고서 내가 그 돈만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거죠. 아니면 뭐 안 듣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은 사실은 듣고 싶지 않지만 이제 들으러 오겠죠. 그런 경우 좀 낭비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자기 돈 내고 온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겠어요. 뭐 별로 웃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예컨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예컨대 뭐 짜장면을 사 먹을 때는 분명히 그게 뭐 5,000원 주고 짜장면을 사 먹으면 그게 나한테 5,000원만큼의 가치, 최소한 그 이상의 가치를 주니까 내가 그 돈 주고 사 먹는 거란 말이에요. 짜장면이 나한테 5,000원보다 적은 가치를 준다면 내가 5,000원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민간이 효율적인 건 항상 그 비용과 혜택, 내가 그 혜택을 보려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그만 혜택을 안 주면은 그 돈을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게 되는 건데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부는 비용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 혜택은 뭐 세금 많이 낸다고 혜택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서 그냥 따로 내는 거고 혜택은 그거와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뭐 그런 거. 근데 민간도 마찬가지죠. 늘 말하지만 민간도 예를 들어서 뷔페 가면은 많이 먹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내는 거에 먹는 거에 비해서 돈을 지불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먹는 양과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뷔페는 일단 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먹는 거랑 돈이 관계가 없죠. 마치 일단 세금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많이 혜택 따는 게 많은. 그래서 뷔페 가면은 뭐 항상 과식을 하고 다음날 이제 그 후회하죠.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뭐 다 마찬가지죠.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과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컨대 뭐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어떤 거의 가치가 얼마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 야,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아도 예컨대 4대강 사업을 하는데 4대강 사업이 주는 혜택이 예컨대 정확하게 이거는 정말 한 뭐 30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 다 알려져 있으면,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거는 30조 원의 그 혜택을 준다 한 게 알려져 있으면, 근데 이거 비용은 뭐 25조네? 그러면 25조 비용 들어가지고 30조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게 좋겠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4대강 사업의 혜택이 뭐 5조 원이다 라고 정확히 알려져 있다면은 이거를 22조 원 들여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려면 당연히 그게 국회 통과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들어가는 비용보다 혜택이 적다는 게 분명히 알려져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정부 사업은 성과가 확실하지가 않죠. 4대강 사업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거를 하게 되면 홍수가 예방되고 관광 자원이 개발되고 뭐하고 해서 굉장히 혜택이 크다. 그래서 돈이 약 한 30조 원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더 큰 혜택을 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그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 해봤자 홍수 예방 효과도 없고 환경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되고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논란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그 4대강 사업 할 때 그 성과, 혜택이 뭔지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정부 사업은 대부분 그렇죠. 교육에 대해서 복지, 교육, 국방 다 그런 것들이 성과가 정확히 얼만큼의 정말 그 성과냐 한 걸 정확히 돈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뭐 F-35 비행기를 사면 그게 정말 우리나라 그 공군 국방 방위력 증강에 그 도움되는 게 돈으로 환산해 정확히 뭐 얼마치다라는 게 나면 아 우리가 저 비행기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그 방위력 향상이 이만큼이니까 그러면 정확히 돈이 있으면은 암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라 그래도 얼토당치 않은 거에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뭐 국방력 증강에 뭐 필요하다 하니까 이거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교육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가 그 성과가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사업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죠. 그죠? 자, 본질적으로 정부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민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간도 아까 말했지만 뭐 비용과 혜택이 뭐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자체가 불확실하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온갖 걸 해서 뭐 사실 민간은 더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간에서의 어떤 그 민간 경제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령 이런 거죠. 자동차 보험에 그 가짜 환자들 많잖아요. 그 이제 차 사고 나면 뭐 가짜 환자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게 뭐 자동차 보험 민간에서 하는 거죠. 뭐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뭐 이게 보험료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사고 나도 그 사고 난 것에서 보험회사가 지불하지 사고 낸 사람이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뭐 나이로 환자가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부담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험료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보험료가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거지 특별히 나한테 그게 만약에 내가 그거를 다 부담해야 하면은 그 환자 비용을 힘들죠. 그리고 게다가 그 환자가 나이롱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정말 알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험으로 처리하니까 일단은 이게 연결이 안 됐고 다음에 이게 나이롱 환자인지 진짜 환자인지 뭐 암만 심증 가도 그게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뭐 가능하죠. 민간이 훨씬 더 할 거예요 아마 정부보다 실제로 이러면.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럼 정부 사업은 본질적으로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고 다음에 그 성과도 이제 모호하다. 그래서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로 이제 그만이냐 그런 거 아니죠. 정부 사업은 분명히 정부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면은 굳이 정부가 세금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과가 명확하면은 그거 민간 보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런 성격 때문에 정부 사업을 하는 걸 수 있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쳐도 오케이 정부 사업은 이렇다. 그럼 그러니까 뭐 낭비가 나도 뭐 당연한 거냐? 그냥 둬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가능한 한 비록 이러한 성격, 이렇게 민간과는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낭비가 되기 쉽다고 해도 가능한 한 낭비를 줄여야 하는 거죠. 그럼 낭비를 줄일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떤 정부 사업은 여러 가지 낭비가 많죠. 흔히 우리가 아는 건 주로 이제 대형 SOC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대형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대표적인 게 비용 편입 분석인데 사실 또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요거부터는 좀 쉬웠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제 정부 사업들은 그러니까 비용과 혜택이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고 다음에 성과가 이제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부 부문의 어떤 사업에는 비용 편입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편입 분석은 뭐냐 하면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편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미리 계산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는 굳이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분명히 비용 편익이 이제 비용과 혜택이 한 명한테 이제 기속하니까 자기한테 가치가 없으면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거 하니까 뭐 그런 거 자체가 필요 없는데 분명히 정부부는 아까 말씀드린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지 않고 또 성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이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게 정부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500억 이상 돈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비용 편입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타라고 그러는데,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그래서 정부 돈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거를 해서 비용이 편익보다 더 많다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결과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라고 나온다면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강행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의무적으로 비용 편입 분석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소위 뭐 예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 들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4대강 사업은 한 정부 돈 22조, 그다음에 공기업 돈 8조, 약 30조 원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비용 편입 분석의 결과가 뭘로 나왔을까? 근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은 비용 편입 분석, 그러니까 예타 분석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 돈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항상 그렇죠. 모든 법에 항상 그 예외가 있죠.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있어요. 뭐 500억 이상 들어가면 반드시 비용 편입 분석 예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재해 복구 사업인 경우에는 비용 편입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굉장히 뭐 비가 오거나 해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피해가 났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복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비용 편입 분석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저거를 거치하면 한다 그러면 또 벌써 몇 개월이 이제 지나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 빨리 그 시급을 다투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편입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하대강 사업을 할 때 이 법의 규정을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재해 복구 사업이 아니라 재해 예방 점 복구 사업. 그러니까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그걸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를 예방하는 사업도 비용 편입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주로 뭐죠? 홍수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비용 편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4대강 사업 중에서 이제 그 재해 예방, 아까 뭐 홍수 예방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무슨 뭐 자전거 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씩 해서 비용 편입 분석을 하고 본체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편입 분석을 이제 피했어요. 그러니까 참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꼼수를 부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거는 웬만한 건 다 그 비용 편입 분석을 거치게 돼 있어요. 소위 예타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케이 그 뭐 하대강 사업이 그렇다고 치고 다른 웬만한 사업은 이제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과연 제대로 될까 비용 편입 분석. 근데 분명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부 사업은 성과를 알기 힘든 게 많다. 그럼 성과를 알기 힘든데 그럼 어떻게 제대로 편익이 잘 나올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얘는 무수히 많은데 혹시 F1 경기 아세요? 전남 영암에서 하는 거. 지금 3년째인가요? 했죠. 2010년부터 4년째 했나? 이게 2016년까지 이제 하게 됐죠. 약 7년간 하게. 모르세요?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 하는 거잖아요. 영암에 가보셨어요? 저 영암은 참 못 가보긴 했는데, 뭐, 영암말이랑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F1 사업 같은 경우 그게 지금 굉장히 전남도의 골치 아픈 사업이에요. 계속 지금 적자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나마 좀 적자를 적게 봤죠. 그래서 300억이 조금 안 되게 적자 봤는데,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한 1,700억이 넘죠. 지금까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한 1,700억 넘게 적자를 보고 앞으로도 3년을 더 하게 돼 있어요. 이제 7년 계약이기 때문에 하는데 계속 적자가 뭐 사실 전남도가 그렇게 뭐 잘 사는 데가 아닌데 한 1,000억 넘는 적자 굉장한 거죠. 어쨌든 뭐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건 뭐 공식적인 비용 편입 분석은 아니지만 F1 사업에 대해서 일단 비용 편입 분석한 것 중에 편익이 한 7조, 8조 넘는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거는 공식적인 정부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민간 그 연구소 했는데 F1 사업을 함으로써 국위 선양이 돼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약 7조 원 가량. 그로 인한 국가 그 브랜드 가치 올라간 게 한 뭐 7조 원 정도 되고 또 뭐 기타에서 8조 원 넘어간다. 그래요? 모르죠. 그 F1 사업 해가지고 정말 한 8조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근데 국가 브랜드 가치라는 게 뭐 애매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뭐 그냥 꼭 8조 원이라면 8조 원인가 보다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뭐 외에도 엄청나게 그런 거 많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SOC 사업 같은 건 그러지 않죠. SOC 사업 그런 거는 이제 좀 뭐 어떤 국제 대회나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그렇다고 쳐도 SOC 사업은 이제 거의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뭐 SOC 사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수요 있고 수요 그걸 뭐 이용한 사업 있고 딱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SOC 사업 같은 게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문제가 되는데 SOC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편익이란 게 뭐예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그 경전철을 이제 새로 건설했다. 그럼 경전철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경전철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이제 운영 비용이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편익은 뭐예요? 경전철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 이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그죠? 뭐 이용 수입이죠. 그 경전철에 대한 이용 수입.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주변 만약에 경제 개발 효과가 있으면 그 주역 주변 쪽에 뭐 경제 개발 효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편익일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뭐 도로 건설이나 경전철 건설의 주요 혜택은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게 이제 주요 편익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주요 이제 핵심은 예컨대 뭐 경전철이나 도로는 그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게 주요 이제 그 편익을 잡는 이제 그 핵심인데, 근데 그 수요가 경전철을 건설했을 때 몇 명이 이용할 거냐는 건 사실 누구도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굉장히 뻥튀기를 많이 하죠, 당연히. 뻥튀기를 많이.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인천공항철도 이거는 만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실제로 뭐 원래 비용 편입 분석에서 예측한 것보다 한 실제 그 이용객이 한 뭐 7%뭐 그거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뭐 경인 아라뱃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경인 아라뱃길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렇단 말도 있지만 암만 그래도 뭐 지금 10%도 채 안 되죠. 마찬가지로 뭐 부산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다 실제 그 비용 편입 분석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이용객 수가 다 뭐 10몇 %밖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김해 경전철도 그렇고 지금 다 그 소송한다 그러죠. 용인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송한다 그러는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 아마 국감에서 나온 자료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런 거 어떤 뭐 시설 같은 거, 주로 이제 교통 시설 관련된 그 SOC들에서 다 수요 예측한 게 굉장히 평균이 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다 실제보다 다 과다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과다하게 예측을 하면은 굉장히 편익이 이제 큰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편익이 비용보다 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편익을 크게 하려면 가장 쉬운 게 수요를 굉장히 뭐 뻥튀기해서 하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많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용 부분. 비용 부분은 뭐 당연히 사업을 하려는 축은 뭐 비용은 적게 하고 편익은 크게 해야 되니까 편익은 주로 수요를 많이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서 크게 많이 한단 말이죠. 비용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게 잡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뭐 이런 SOC 사업이 처음에 뭐 2천억 든다 하면 실제는 곱하기 2를 해야죠. 나중에 뭐 공사 변경하고 뭐가 바뀌어서 뭐 해야 되고 뭐 추가돼서 항상 처음에 예상한 비용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뭐 한 2배 정도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용은 굉장히 작게 잡고 편익은 굉장히 크게 잡아가지고서 비용 편익 분석을 이제 한단 말이죠. 통과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럼 제대로 된 비용 편입 분석이 가능할까 이런 건데, 근데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정부 돈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SOC나 그런 국책 사업인 경우에는 복지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정부 돈 500억 이상 5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은 이 비용 편입 하게 됐는데 이거를 그
예타라고 그러는데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데 이거를 KDI에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KDI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KDI는 그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죠.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그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 경제 쪽이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죠. KDI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KDI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KDI는 기재부 밑에 있죠. 근데 기재부는 뭐예요? 예산을 배정하는 데죠. 각 부처에. 그런데 뭐 건교부나 그런 데 예산을 이제 배정하는 데 예산을 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의 산하 연구기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려는 근데 건교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비용 편입 분석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너희 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처에서 스스로 비용 편입할 사람을 데려다가 비용 편입 분석을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뭐 이 사업 부처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편익은 그 비용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비용 편입 분석은 정말 엉터리였어요. 다 무조건 다 편익이 더 크다.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2001년인가요? 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업을 시행 부서한테 너희가 정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비용 편입 부서 하는 맡기냐고 안 된다. 해가지고서 그걸 떼서 와서 KDI한테 했어. KDI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주는 부처에서 이거를 해라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부처에서 이걸 해라라고 돼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비용 편입 분석이 타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실제로 그 각 부처에서 뭐 한다고 신청했는데 이 KDI에 이걸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 그 배정이 안 된 것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뭐 인천, 의정부 이런 건 다 KDI에서 아마 한 거 KDI 주관인데 다 된 거예요. 근데 맞나? 그런데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큰 것들은 다 KDI 주관한테 다 됐어요. 지금 문제는. 근데 그럼 KDI 주관일 때 어떻게 되냐? 물론 그렇죠. 이게 당연히 뭐 KDI에서는 사실은 뭐 엄격히 하지만 이게 워낙에 정치적인 거잖아요. 뭐 각종 이런 뭐 공항청, 뭐 경인 아라뱃길 뭐 이런 거 다 정치적으로 결정돼서 뭐 국회의원이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아마도 그런 입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타에 대해서 KDI를 실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항목 중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는 분명히 편익이 비용보다 작게 나와도 그 판단하는 것 자체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록 경제성 분석하면은 비용이 더 크게 나온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점수를 몇 점 줘서 두 개를 합친 점수를 가지고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KDI에서 지금 비용 편입 분석하는 것도 비용 편입 분석에서는 사실은 비용이 편입보다 크다라고 나와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필요성이 크다라고 해서 그거를 두 개를 더한 평균을 내니까 이건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꽤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 편입 분석 자체도 근데 아까 말한 이렇게 뭐 예측치 10%, 20%한 거는 경제적인 분석 자체에 대한 거예요. 경제적인 분석 자체도 실제보다 편익은 더 많게 하고 비용은 작게 해서 뻥튀기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게다가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해도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해도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정치적인 고려라는 항목이 또 있어서 그걸 두 개를 더해서 통과시키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건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통과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통과되죠. 그런데 그것도 통과되는 게 겁나서 4대강 사업을 아예 그것도 이제 하지 않은 경우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뭐 정부 SOC 사업이 굉장히 낭비가 심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정치적인 고려만 없으면은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좀 타당하게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정치적인 고려가 끼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편법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적어도 어떤 이런 재정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으로 타당한 거냐, 혹은 정말
이게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를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고리를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겠냐? 힘들죠.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더 이런 걸 좀 널리 알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정말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렇게 뭐 엉터리 비용 편입 분석인 망정 경제적 분석 통과 못했는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통과된 게 이런 거다 하는 걸 널리 알린다면은 그런 게 쉽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결국은 정보 공개, 투명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게 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립적인 어떤 정치적인 데서 좀 더 정치적 입김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기관이 있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또 장점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앞으로 비용 편입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사실 SO. 근데 사실 지방은 더해요. 이건 그나마 정부, 국고, 중앙정부들이 500억 이상 들어갈 때는 그나마 KDI에서 이런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국고 500억 이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방정부 돈으로 하는 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뭐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 부서에서 간략하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의미가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어쨌든, 그렇고. 다음에 남용되는 민자 사업.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민자 사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 뭐죠? 지하철 작년인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그것도 이게 뭐 민자 사업이라 가지고 뭐 문제도 그랬었잖아요. 민자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어떤 지방 재정 사업, 지방의 어떤 예산 낭비 사업을 꼽는 것 중에 이건 지금 잘못 쓴 건데 제일 윗줄은 빠져야 되는 건데 뭔데 인천공항철도도 민자 사업은 맞죠. 맞는데 이제 뭐 부산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다 이게 민자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 지역에 경전철 하겠다는 것도 이제 민자 사업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지방정부 혹은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낭비 사업 중에 또 낭비를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민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자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 투자 사업. 그러니까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해서 민간 돈이 들어가는 거죠. 민간이 이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커서 이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죠. 뭐냐면은 아마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정부 SOC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돈이 부족해. 분명히 정부가 SOC는 건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길도 놔야 되고 댐도 해야 되고 뭐 전철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SOC는 건설해야 되는데 정부 돈이 없다. 정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민간 자원을 끌어다가 하자. 해서 하는 게 이제 민자 사업인데 돈을 끌어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민간이 하는데 근데 민간이 돈을 이렇게 워낙 SOC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니까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거나 하면은 사실 정부 사업이 별로 실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패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하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너희가 돈을 내 대신 너희가 실패할 수 없게 만들어 줄게 해서 하는 게 최소 운영 수익 보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어떤 경전철에 대해서 경전철을 이제 놓는데 수요 예측하니까 예컨대 하루에 얼마쯤 오나 보통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이 이용한 걸로 했다 수요 예측을 하니까 아까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10만 명이 이용하고 10만 명이 1,000원씩을 낸다고 치면 보통 왕복이면 2,000원이겠지만 10만 명이 2,000원이면 얼마예요? 그럼 계산이 잘 안 되죠. 10만 명이 2,000원씩 내면은 2억? 하루에 2억이죠. 하루에 2억 맞나? 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 아닌가? 맞죠? 2,000원, 2천만. 2억이죠. 하루에 2억 정도 수입 되는 거죠. 그럼 예컨대 그렇게 이제 예측해서 하루에 10만 명 정도 예측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됐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10분의 1, 만약에 10,000명밖에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까 한 게 다 10분의 1밖에 승객이 없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면은 하루에 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에
2천만 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2억 들어올 걸 예상하고서 했는데 2천만 원이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최소 운영 수입 뭐냐면은 적어도 하루에 10만 명 들어온 걸 예측돼 있으면 그거의 90% 그러니까 하루에 18명만큼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억 10만 명이 차면 2억이라 하면 거기에 90%면 1억 8천만 원까지는 이제 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승객이 하루에 10만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와서 실제 수입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억 8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차이인 얼마요? 1억 6천만 원만큼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거예요. 최소 이만큼은 보장해요. 그래서 만약에 승객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은 정부가 돈을 주는 거죠. 이걸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MRG를 해가지고서 지금 문제되는 게 인천공항철도도 그렇고 그거 실질 수요가 뭐 한 6%, 7%밖에 안 나오니까 뭐 부산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다 뭐 실질 수요 예측한 것보다 한 뭐 실질은 뭐 10몇 %밖에 안 되니까 다 차인 만큼 지금 막대한 돈을 MRG로 다 지금 보존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MRG 보존해준 게 이미 단위가 조가 넘어갔죠. 조가 넘어요 지금 단위가 뭐 이미 그 정부가 돈을 보장해주고. 근데 그래서 지금 막대하게 그 예산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명목은 그런 거예요. MRG를 한 이유가 야 이거 정말 국가 SOC는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SOC 돈이 많이 들어 아까 말 똑같은 거예요. SOC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이 그럼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간한테 적정 수입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건데 사실은 아까 본 것처럼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거든요. 근데 뻥튀기 된 수요를 기준으로 그거의 90%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민간은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민간에서는 뭐 실제로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만큼 대장은 전혀 생각 안 했겠죠. 실질은 뭐 10분의 1까지 예상 안 해도 뭐 실제로 그보다 턱없이 못 미칠 건 알지만 수요를 뻥튀기 해야만 그거의 90%를 이제 보존해 주니까 가급적 뻥튀기 되게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90%만큼은 그냥 하는 거니까 어차피 암만 길을 쓰고 승객 유치하려고 해봤자 절대 그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구태여 승객 유치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차이만큼 다 정부가 돈 주는데 정부가 돈 주는데 뭐 하려고 승객 유치하려고 애쓰겠어요. 승객 없으면 더 좋지 뭐. 쾌적한 환경에서 그냥 좋은 거죠. 뭐 어쨌든 딱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MRG 소위 말하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MRG의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논란된 건 대부분 다 그 MRG.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하도 이제 실제 해보니까 너무 뭐 정부가 엄청난 돈을 계속 보존, 뭐 조 단위 이상을 계속 돈을 민간 사업업자들한테 보존해 주니까 그러니까 해서 결국에 문제가 막 돼가지고 결국은 폐지했어요. 2009년인가요? 언제 MRG는 폐지했어요. 근데 MRG는 폐지하고 대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운영 수입 보장하지 않고 단 비용은 기본 들어간 비용 기준 비용만큼은 보존.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으면 정말 민간이 이렇게 막대한 SOC에 투자하기 힘드니까 대신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수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돈 비용만큼은 보존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MRG 수입을 보장해 준 것보다는 들어간 비용만 그냥 그만큼 차이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이 손해 보게 되면 비용만큼은 보존해 주겠다고 한 거죠. 하는 건데 뭐 MRG보다는 낫죠. MRG보다는 낫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 그런 경우 민간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민간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절대 손해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득을 보지. 그러니까 이게 암만 실패해도 일단은 비용은 다 다시 이제 주니까 비용 들어간 비용만큼은 비용에다가 이자율을 쳐가지고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에다 이자율 감안해서 보존해 주니까 일단은 손해 볼 건 없죠. 그리고 거기서 이득이 생기면 더 좋은 거고. 게다가 이런 구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비용을 좀 과다하게 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뭐 대부분 건설 뭐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건설 비용을 비장은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런 정부 국채 사업 갖고 비장은 그러지는 않죠. 그러진 않겠지만 사실은 좀 느슨하게 해서 비용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뭐 낭비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이렇게 비용만 보존하게 돼 있고, 근데 아직도 MRG 그 계약한 게 몇십 년 동안 남아 있어요. 많은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쓰여야만 돼 있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남아 있죠. 자,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민자 사업, 지금까지 민간 투자 사업이 그러면 공가를 보면은 이게 정말 지금까지 민간 투자 사업에서 잘 됐을까, 잘못됐을까, 뭐 논란의 여지는 있죠. 또 어떤 민자 사업은 사실 뭐 필요한 것도 있었겠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과다한 수요 예측이 되고 MRG가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실 낭비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왜 그럼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왜 그 민간 자원으로 하냐? 결국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야, 정부가 돈이 없으면 빚을 져서 하지. 옛날에 뭐 경부고속도로 그런 거 다 빚을 져서 한 거잖아요. 빚 져서 하지. 그럼 왜?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민자 사업을 하나 정부가 빚 져서 하나 효과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민자 사업을 하면은 정부가 나중에 그러니까 민간이 뭐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인 만큼 다 벌충할 수 있으니까 들인 만큼에다가 거의 다 적정 이자 다 벌충하니까 그거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정부가 돈을 꿔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고속도로 뭐 운영 수익이나 그런 걸로 다 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정부가 이제 민자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운영권을 그 민간업자한테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게 하거나 정부가 빚을 줘가지고서 일단 건설한 다음에 나중에 그 운영 수익 같은 걸로 갚고 뭐 그렇게 하는 거나 결과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정부가 하는 게 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민간 업자가 한다는 거는 거기서 어느 정도 남길 게 있으니까 민간 사업이 하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빚져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갖거나 최소한 갖거나 좀 나을 수 있죠. 근데 왜 그 자꾸 민간 사업을 하냐? 당연히 빚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일단은 정부가 빚을 지면 요새 가뜩이나 뭐 정부 빚 지는 거 뭐 난리치니까 일단은 민자 사업 자체는 채무에 잡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뭐 민간이 투자하는 거고 나중에 운영권만 뭐 주는 거고 나중에 뭐 임대료만 하는 거니까 일단은 빚으로 안 잡히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거죠. 일단은 유치하는 거는 그 뭐 자치단체장이면 일단 내가 뭐 경전철을 유치했다. 그럼 일단 나의 업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자기네 부채 늘리지 않고 자기네 지자체 채무 늘리지 않으면서 내가 경전철을 건설한다. 그럼 내 업적이고 다음번 선거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문제되는 거는 나중에 자기가 퇴임 뒤죠. 나중에 경전철이 완성되고 그게 뭐 비싸게 돈을 받고 뭐 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 다음 얘기란 말이죠. 자기 당장에는 돈 들 거 없고 생색나고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자사업.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자사업은 항상 이게 과다하게 될 여지가 많아요. 근데 게다가 사실 이제 근데 정부는 게다가 요새도 계속 그 정부 돈은 없고 그래서 지금 SOC 준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었죠. 각종 뭐 지출 구조 합리화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 절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지 지원을 마련하겠다. 뭐 혹은 뭐 공약 사업 얼마죠? 한 140억인가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분야를 이제 줄여가지고서 이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SOC 사업을 줄이겠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SOC 사업이 정부 예산에서 보면은 작년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줄었죠. 한 2조 남짓 좀 줄었을 거예요. 올해가 22조인가요? 21조인가? 22조인가? 작년이 23조였나?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더 줄긴 줄었는데 저도 정부 예산으로 하는 SOC 사업은 줄었어요. 대신 이제 그러니까 근데 SOC 사업을 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금 뭐 반발하잖아요. 뭐 지방자치단체 뭐 지방 경기 뭐 살리려면은 뭐 SOC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대신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하는 SOC 사업은 조금 뭐 줄이고 대신 이제 민자 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부터는 민자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민자 사업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민자 사업에는. 하나는 BTO라는 거. BTO는 Build Transfer Operation, 어쨌든 그러니까 BTO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뭐 도로 같은 거, 혹은 뭐 전철 같은 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건설된 다음에 운영권을 그 민간 사업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 수입 가지고 수입을 얻는 거죠. 그 비용을 이제 빼는 거죠. 그걸 BTO라 그래요. O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한다는 거죠. BTL은 리스. 뭐냐면 BTL은 그러니까 공공 건물을 민간업자가 짓고 민간업자 공공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걸 정부한테 임대하는 거예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TL이에요. 리스 임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군대 막사라든가 또 학교 뭐 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다 BTL로 굉장히 많이 지어져서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교육청도 굉장히 BTL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BTL도 좋죠. 일단 당장 뭐 기숙사 필요하고 학교 뭐 어떤 공공 건물 필요하고 다음에 군대 막사 같은 거 필요한데 돈은 뭐 예산은 뭐 따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뭐 BTL로 일단 뭐 짓고 보는 거죠. 짓고 보고 나중에 그냥 그 임대료로 이제 내는 거죠. 그거는 돈이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BTL은 그러니까 BTL 사실 좋죠. 민간업체는 BTL 얼마나 좋아요. 일종의 임대 사업 하는 건데 여기서 임대는 적정 임대를 주게 돼 있고 정부는 뭐 임대 사업 해가지고 뭐 월세 떼어먹고 도망갈 리는 없으니까 딱 뭐 확실하게 그냥 짓기만 하면 당연히 뭐 세입자는 그냥 들어오는 거고 안정되게 들어오는 거니까 BTL 좋죠. 그래서 BTL 굉장히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BTL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걸 더욱더 이제 활성화하려고 그러죠. 정부가. 왜냐하면 각종 뭐 건물 같은 거 짓고 해야 되는데 일단 목돈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SOC 뭐 돈이 없으니까 또 SOC 잡히니까 대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자 사업 자체를 꼭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그리고 특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빚도 그런 건데 빚도 이런 거예요. 사실 빚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임대 사업부터 얘기하면 임대 사업이 그게 정답된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교 기숙사를 지은다 그러면 그 학교 기숙사를 지은 거에 대한 혜택은 당장 지을 때가 아니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득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뭐 도로도 건설한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건설할 때 비용 자체를 그때 세금 가지고서 하면은 그 당시 낸 세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지 말고 이거 자체는 어차피 기숙사 이용하는 사람 다음에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정부 예산을 하면 결국 그게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민자 사업을 한 다음에 정말 그 운행 수익료 가지고서 그거 다 갚게 하고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하고 다음에 그 기숙사 뭐 임대료 그걸 가지고서 그걸 부담하게 하고 그런 게 사실은 더 논리적으로는 더 맞을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랑 실제가 그러냐. 근데 실제는 그런 민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짓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방문하게 되고 그렇게 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빚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민자 사업이나 빚이나 같다고 했는데 사실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빚에도 종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방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 민자 사업 마찬가지로 어떤 도로를 건설하거나 큰 뭐 SOC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은 그거를 짓고 나서 한 몇십 년 동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들어가는 거는 그 당시에 돈이 왕창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걸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아예 이거는 빚을 져서 해라. 빚을 져서 하고 대신 그 빚을 갚을 때는 그 사용료 수익 가지고 빚을 갚고 어차피 편익을 혜택 보는 사람은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그 빚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빚에도 종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SOC나 그런 것처럼 투자적인 거. 그러니까 혜택이 미래, 예컨대 우리가 어떤 뭐 길을 놓거나 전철을 놓거나 하면은 그 자체는 하나의 SOC 자산이 생기는 거고 그 혜택은 두고두고 몇십 년 동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돈은 지금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업은 빚을 져도 해도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혜택도 미래 세대가 빚이라는 건 결국 미래 세대가 갚는 거잖아요. 근데 혜택도 뭐 미래 세대가 보는 거고, 그러니까 빚을 그 부담도 미래 세대가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장래 투자적인 거는 미래의 어떤 투자적인 사업을 할 때는 빚을 져서 하는 게 좀 더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빚이라는 건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건데 그 혜택도 미래에 발생하는 거면 그게 더 맞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논리가 있고, 대신 당장 그 어떤 소위 그래서 이상하죠. 어떤 복지는 지금 현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건데 이런 거를 빚을 져서 하면 왜 혜택은 현 세대가 보면서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해야 되냐? 그래서 반발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래서 복지 사업 같은 건 빚져서 하면 안 되지만 SOC 같은 거는 빚져서 하거나 민자해도 된다. 그런 논리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논리고, 또 달리 말하면 또 이런 거예요. 그 보육 지원 사업은 뭐예요?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혹은 교육 사업은 뭐예요? 근데 그 보육 사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 우리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점점 이제 미래로 갈수록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납세자가 줄어드는 거죠. 미래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SOC 건설보다는 빨리 그 출산율 높이고 미래 세대를 많이 양성해야 되죠. 그러면 애를 많이 낳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식의 보육료 지원 사업이 정말 현 세대만 당장 보는 낭비성 사업이냐, 아니면 미래 세대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얘기는 보육료 지원 사업은 빚으로 해도 된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내 얘기는 사람들이 왕왕 그냥 좀 어떤 이런 민자 사업을 위해서 혹은 뭐 빚을 져서라도 뭔가 SOC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정부가 하는 사업치고 이건 100% 현 세대가 이득을 보는 사업이야. 이거는 100% 미래 세대가 이득을 보는 사업. 딱 결정되는 건 없죠. 다 얼마간은 현 세대도 이득을 보고 얼마간은 미래, 다 정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빚으로 해도 되고 어떤 사업은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빚은 안 지는 게 좋은 거고,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꼭 빚을 져야 한다면은 과연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고, 왜 빚을 져서라도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사실 민자 사업도 빚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명백히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육료 사업도, 그러니까 왕왕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 갖다가 복지 사업 하자.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뭐 빚져서라도 복지 사업을 일단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은. 그렇지만 그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빚져서 하는 거고, 우리는 빚을 져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밝히고 설득을 하고 합의를 얻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은근슬쩍 하고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오늘 민자사업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잠깐 민자사업과 빚 얘기하면서 빚 얘기 잠깐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재정,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고 정말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가 한다고 몰라 뭐 그러지 말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판단해 보면은 대충 어떤 그 형식에 의한 판단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제 중요한 거는 널리 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솔직하게 공개되는 게 필요한 거죠.